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양대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섭입니다. 이렇게 비욘디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생소하겠지만 녹내장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녹내장이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올 때 안과에서 안과에 직접 오는 경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부딪히고 다니냐, 안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제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정기 검진도 많고 안과에서 검사도 많이 하게 되면서 녹내장 조기 검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다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면은 처음 들어보는 병이고 들어도 잘 모르겠고 처음 듣다 보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단순히 이제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안과에 왔는데 나의 증상이랑 갑자기 녹내장이라고 하니까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은 진행하는 병이라서 진행을 억제시키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해도 좋아지는 게 없고 또 치료한다고 완치가 되지 않으니까 환자들 간에 이제 치료할 때 라포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녹내장의 정의와 증상, 그리고 위험 요인, 종류, 그리고 녹내장의 진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이란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안압이 있고 눈 속의 시신경이 점점 손상돼서 시야가 점점 좋아지는 진행하는 시신경 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신경 유두에 시신경이 점점 손상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 되겠고 녹내장이랑 백내장이랑 많이 혼돈할 수가 있겠는데요. 백내장은 이렇게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경화가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백내장과 녹내장은 다른 질환이고 둘 다 시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백내장은 수술로 개선이 되고 이제 녹내장은 점점 진행하는 병이고 만성 질환인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녹내장 정상 시신경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 시야 검사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암점이 있는 경우는 이제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므로 이제 어둡게 보이는 게 이게 정상이 되겠고요. 실제 시야도 이렇게 맑게 보입니다. 초기 녹내장인 경우에는 이쪽 코 쪽부터 시야 손상이 진행하기 시작해가지고 말기 녹내장이 되면은 이렇게 터널 비전만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녹내장의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라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알기가 어렵지만 가끔 이제 급성 녹내장이 오는 경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흐리게 보이거나 충혈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급성 녹내장일 때는 조금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시신경 손상이 돼서 시야가 결손이 되면 시력 저하도 떨어지게 되지만 대부분 이제는 이제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돌려서 보면은 시야가 손상된 부위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야 결손이 있더라도 잘 못 느끼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그려서 나타낼 정도로 시야 손상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녹내장 환자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원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흐리게 보이는 부분이나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경우는 이제 블러드 파트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보이겠고요. 녹내장의 증상의 경우는 안압이 높게 되면 흐리게 보이거나 충혈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흐리게 보이거나 충혈 통증들이 있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은 증상과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신경이 약해지는 것도 대비감도나 시야 시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비감도 시야 시력 이상이 있다고 해서 시신경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는 녹내장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눈이 뻐근하고 아픈데 안압이 높아서 그런가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외래 오실 때도 갑자기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눈이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안압이 높아서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눈이 아픈 원인의 빈도수는 건조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눈에 상처가 생긴 경우, 눈에 염증이 있는 경우, 안압이 높은 경우는 가장 낮은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압이 높을 수도 있어서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항상 안압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의 위험 요인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안압이겠습니다. 정상의 소견은 시신경 유두가 이렇게 생겼지만 안압이 높게 되면은 이제 기계적인 손상, 물리적으로 눌려서 손상이 되기도 하겠고, 이제 시신경이 눌리다 보면 주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허혈성 손상에 의해서도 녹내장성 변화가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안압이라는 경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상 범위는 사실은 10에서 20mm 머큐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건장한 사람이 맞을 때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때렸는데 같은 강도로 맞았을 때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강도로 맞았을 때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정상의 안압이 이렇지만 정상보다 높은 안압일 때도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정상인 안압인데도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높은 안압이라는 것은 시신경 유두와 주변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녹내장의 위험 요인은 안압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생기나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흔한 녹내장은 정상안압 녹내장입니다. 정상 범위인데도 시신경이 손상돼서 녹내장성 시신경 병증을 가지는 사람을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정상안압인데 왜 안압을 낮추나요? 녹내장이 생긴 정상안압 녹내장인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시신경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압을 낮추는 것이 녹내장성 시야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안압을 더 열심히 많이 낮춰야 되고, 결국에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은 고도근시입니다. 정상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21mm 정도 되겠습니다. 안구의 길이가. 하지만 이제 근시 같은 경우에는 26mm부터 근시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mm보다 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신경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시신경 다발이 들어가면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도근시는 녹내장 진행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녹내장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진행을 안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녹내장의 진행의 위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근시는 이제 녹내장의 진행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르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녹내장의 위험 요인이지만 잘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험 요인들로서는 나이, 그리고 40세 이상의 나이, 그리고 녹내장의 가족력, 혈액순환 장애의 저혈압이나 편두통,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이 녹내장의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검진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환자에서도 녹내장의 진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지만 40세 미만에서도 젊은 녹내장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들면서 생기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20대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고, 따라서 위험 요인, 고도근시나 가족력, 고혈압, 당뇨 있는 경우에는 젊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되고 젊을 때부터 검진을 자주 해서 녹내장이 있는지 진행하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한테 녹내장이 생긴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녹내장의 원인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안압이거나 근시, 고혈압, 당뇨에 있더라도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이 뭘 특별하게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니까 자책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이거나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은 눈의 안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구에 이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 안에 유리체가 있고 눈 속에 있는 물, 우리가 이제 흐르는 눈물이랑 이제 눈 안에 있는 방수는 조금 다른
그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방수와 이제 유리체에서 안구의 압력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압력이 높아지면은 시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겠습니다. 방수는 이렇게 섬모체에서 생성이 돼서 이렇게 섬유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환 구조를 나타내게 되겠고, 여기 있는 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모체에서 방수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섬유주를 통해서 그다음에 슐렘관, 집합관을 통해서 방수가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면 방수의 생성은 섬모체의 상피에서 생성이 돼서 이제 섬유주 유출 경로 그리고 포도막 공막 유출 경로로 나타내게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섬유주 유출 경로가 대부분인데 녹내장 환자들의 경우에는 섬유주 유출 경로가 막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한 60에서 70% 그리고 포도막 공막 유출료가 한 30%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방수 유출이 되는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 안 나와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섬유주는 마찬가지로 체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구조여서 물이 방수가 생성되어 이쪽으로 섬유주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치료의 핵심은 안압을 낮추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되겠고, 안압을 결정하는 요인은 방수의 생성과 유출입니다. 방수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방수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안압이 높아지게 되겠고, 방수가 생성이 덜 되거나 잘 빠져나가면 안압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녹내장의 종류는 원인과 양상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겠고, 원인은 이제 1차성 녹내장,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없는 경우, 그리고 2차성 녹내장, 염증이나 외상,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나 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이제 2차성 녹내장이 있습니다. 양상에 따라서는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급성, 만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따라서 1차성 개방각 녹내장, 1차성 폐쇄각 녹내장, 뭐 급성 폐쇄각 녹내장, 뭐 만성 폐쇄각 녹내장 등으로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녹내장에 진단명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흔한 녹내장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 정상안압 녹내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정상안압 녹내장과 고안압 녹내장을 포함할 수 있겠고요. 녹내장 초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중기가 되면은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기 좀 어려워지게 되겠고요. 녹내장 말기가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이렇게 바늘구멍 같은 시야로 보기 때문에 시력도 점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은 개방각 녹내장의 한 형태로 역학에서 살펴보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서양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수가 지나가는 길이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수정체가 요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이 이제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수정체와 홍체가 붙게 되면서 섬모체에서 생성된 방수가 순환되지 못하게 되며 이 홍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섬유주가 막히면서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니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면은 50에서 60, 심지어는 70이 넘어가는 안압이 되겠고, 안압이 높아지면서 통증이나 충혈, 그리고 흐리게 보이는 증상, 각막이 부으면서 달무리 같은 현상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빨개지고 통증이 심하다면은 참지 말고 빨리 안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치료 방법은 당연히 안압을 낮추는 약물을 써야 되고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 기전이 방수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전방 앞에 있는 물이 방수가 있는 공간과 후방 뒤쪽에 물이 있는 공간이 순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저로 전방과 후방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순환이 되면서 안압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레이저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 수정체에 의해서 홍채가 늘러붙은 경우가 많아서 치료할 때는 백내장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치료를 했을 때 폐쇄각 녹내장일 때는 이렇게 홍채가 올라와서 이제 섬유주가 있는 전방각을 막게 되나, 레이저를 하고 나면은 전방각이 열려서 방수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전방을 밀어 올려 가지고 방수가 유출이 되는 전방각을 막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해서 얇은 인공 수정체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방수 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전방각의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폐쇄각 녹내장일 때는 약물 치료 그리고 레이저 치료, 백내장 수술 모두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신생혈관 녹내장이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나 혈관 폐쇄 때문에 나쁜 혈관들이 생깁니다. 신생혈관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섬유주에 신생혈관들이 생겨나가면서 방수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 안압이 상승하게 되는 이제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염증성 녹내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눈 속에 생긴 염증 때문에 방수가 지나가는 길이 막혀서 안압이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같이 동반을 해야 이제 안압을 낮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녹내장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녹내장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안압으로 시신경이 점점 손상돼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진행성 시신경병증이 녹내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녹내장 진단할 때 치료 전에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 치료 후에는 안압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치료하는 중에는 안압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녹내장의 치료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녹내장의 진단은 안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안압 검사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휴대용인 안압 측정 기구가 있겠고, 가장 많이 접해본 비접촉 안압계가 되겠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안압을 측정하는 거고요. 요거의 장점은 스크리닝용이라 많은 사람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 숙달되지 않은 비전문가도 충분히 금방 이제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대부분 바람을 쏘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들한테 검사를 하더라도 감염에 강해서 일반적인 안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내장 환자들한테 쓰는 안압계는 골드만 압형 안압계입니다. 가장 정확한 걸로 되어 있고 접촉형 안압계라 가지고 이 부분이 눈에 닿아서 안압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압을 측정하는 모습이 되겠고, 우리가 안과에서 보는 세극등 현미경에 대부분 달려있고 실제로 눈에 닿아서 이렇게 이중 프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이제 안압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람은 이렇게 이제 앞에 사람을 두고 바람을 쏴서 각막이 이제 굴곡이 되는 정도를 빛 반사를 통해서 이제 디텍팅을 해서 체크하는 안압계가 되겠고요. 그럼 안압을 측정할 때 안압 측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각막의 두께입니다. 각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안압이 높게 측정이 되고, 각막이 얇을수록 안압이 낮게 측정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 등 각막을 깎는 굴절 교정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굴절 교정술을 하는 경우에는 각막이 얇아서 이제 안압을 조금 보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굴절 교정술을 한 경우에는 녹내장 진단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됩니다. 안압이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높은 안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경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세극등 현미경 앞에 손으로 렌즈를 대고 시신경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시신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은 녹내장 발생 전에는 시신경이 이렇게 시신경 태도 괜찮지만 말기로 진행할수록 시신경 태가 점점 얇아지고 시신경도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 사진을 찍으면 망막 신경 섬유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신경 섬유층이 시신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이 얇아져 망막 뒤쪽 구조물이 보이게 되면서 주변보다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더 넓어지거나 다른 곳에도 생긴다면은 녹내장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건강 검진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앉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초기 녹내장 사진에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신경 유도비가 점점 커져 있고 이렇게 이제 시신경 섬유층도 이제 손상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시신경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진짜로 이제 시신경 섬유층이 얇아졌는지는 이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신경 절이 황반 주변에서 손상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시신경 주변에 시신경 섬유층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사진에서 찍었던 것이 실제로 검사에서도 손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면 기능적인 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능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게 시야 검사에서 얼마나 나쁜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게 되겠고요. 녹내장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진행성 시신경병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야 손상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검사 매우 어렵습니다. 녹내장이신 분들이 많이 검사해봐서 알겠지만은 앞에 있는 주시점을 보면서 주변이 깜빡이면은 이렇게 손으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집중을 하다 보고 어둠 속에서 빛만 보고 있다 보면은 자꾸 눈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눈도 깜빡이게 돼서 자꾸 이제 검사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제 시야 손상이 진행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하게 되면 초기에서 말기로 진행할수록 이렇게 시야 손상이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빛간섭 단층 촬영에 혈류 검사도 할 수 있게 돼서 혈액 순환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분들 자주 와서 검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데, 예전에 검사한 거 똑같은 거 왜 또 해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예전 검사와 진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안압이 괜찮더라도 더 안압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방향을 수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 간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괜찮으면 정기적으로 보고, 조금 나빠지면 더 당겨서 간격을 당겨서 보고, 진행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면 더 간격을 늘려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녹내장의 치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의 치료 목표입니다. 실제로 녹내장은 가만히 놔두면 실명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한다면 이렇게 진행을 늦추게 되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진행을 더디게 하는 힘이 약해지므로 빨리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신경 손상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는데 뭐태로 고생해서 치료하나요? 치료해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손상은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손상이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게 해서 현재에 가지고 있는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더 나빠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신경이 나빠지고 나서 다시는 되돌려 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젊을수록 매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안압을 낮추고 시신경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시신경 보호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압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안압을 낮추면은 낮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더 낮아지는지 더 높아지는지 그 안압수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안압을 20에서 30% 정도의 하강을 목표로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조절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아까 상대적으로 안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안압이 잘 유지가 돼. 안압이 20인데 잘 유지가 되고 시신경 손상이 안 되면 그 정도 안압인 채로 지내도 되지만, 안압이 15, 16인데도 시신경이 손상이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안압을 더 낮춰야 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방수의 생성과 유출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방수의 유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안약을 사용해서 방수의 유출을 증가시키고 레이저를 통해서 섬유줄을 이제 넓혀주는 레이저를 해볼 수가 있고 수술을 통해서 방수를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안약 그리고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섬모체를 파괴하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섬모체에서 방수가 생성되기 때문에 섬모체를 파괴하면 이제 방수가 생성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처음 녹내장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녹내장도 수술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녹내장 수술 당연히 되는데 녹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내장 수술은 결국엔 안압이 하강이 목표이기 때문에 안압 하강이 목표인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약을 아무리 써도 내려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안압은 조절이 되지만 그래도 시야 손상이 되는 경우, 그 안압을 더 낮춰야 되니까 수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안압약을 써야 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안압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술에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약 저만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안압약을 써도 효과가 적은 경우, 약을 아무리 써도 안압이 20m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약을 사용해도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녹내장 레이저나 녹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약의 효과는 안압을 낮추는 거, 시신경 혈액순환의 개선이 되고 시신경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안약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안약이 있지만 사람마다 이제 필요한 약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이제 기저질환을 파악해야 되고 나이 그리고 특징을 파악해서 그 환자에게 알맞은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안약을 써봐야 이 약이 나와 맞는지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올바른 안약 사용 방법입니다. 항상 안약의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저만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안약 쓸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서 한 방울씩 저만하는 게 좋습니다. 안약 끝이 눈에 닿지 않게 하여야 되고 눈주에 묻은 안약은 닦아내야 되고 깜빡이게 되면은 눈물길로 안약이 전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그시 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약을 여러 가지 쓰는 경우에는 특히 인공 눈물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희석되지 않고 안약의 본래 효과를 다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밤에 한 번 넣는 안약은 점안 후 바로 자야 되나요? 아닙니다. 밤에 넣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일정한 저녁 시간에 점안하고 점안 후 다른 생활을 하시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2번 넣으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12시간 간격 2번 넣어야 되니까 가장 좋고요. 예를 들면 아침 8시나 저녁 8시.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어나자 6시에 넣고 저녁 6시. 하지만 앞뒤로 1-2시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번 만약에 혹시 빼먹는다. 그러면은 생각날 때 다시 저만하셔도 되고요. 저녁에 넣는 약을 까먹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녹내장 약은 한 번 쓰면 중독돼서 계속 써야 되나요? 이 또한 아닙니다. 녹내장 약을 꾸준히 쓰는 이유는 약에 중독돼서가 아니라 녹내장 자체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셔야 되고 녹내장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는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 좀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내장 안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녹내장 안약은 대부분 안압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충혈이나 따가움, 그리고 가려움, 졸림, 그리고 눈꺼풀의 변화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가려워서 이렇게 긁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색소 침착이나 속눈썹이 길어지고 눈꺼풀이 들어가는 눈꺼풀 주변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맥이나 천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넣어보면은 이렇게 충혈이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녹내장 한쪽 눈만 쓰게 되는 경우 자기 전에 쓰는 약들이 대부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어디가 다른지 직접 찾아보세요.
답을 알려드린다면은 이쪽 사진에서는 이쪽 눈입니다. 속눈썹이 좀 진해지고 주변이 좀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 사진에서는 오른쪽 눈입니다. 윗눈꺼풀 고랑이 이렇게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전에 넘는 안약들이 이렇게 이제 안구주의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것들은 안약을 중단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걱정돼요 하면 안약을 선택하는데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안약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가는 게 녹내장 초기 치료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식이나 부정맥은 물어보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치료 방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내장 레이저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폐쇄각 녹내장일 때는 홍채 절개술을 해서 앞뒤 공간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통해서 방수를 더 잘 나가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녹내장 수술 적응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이나 레이저로 안압이 조절이 안 될 때, 안약을 쓸 수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종류는 섬유주 절제술,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채소 침습 녹내장 수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주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결막, 흰자가 결막이고요. 결막을 위로 올려 절개를 해서 열면 안에 또 하얀색 이제 그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걸 공막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그림에서 보면은 요 선이 결막이 되겠고 요 아래에 큰 부분이 공막이 되겠습니다. 눈 안에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 바깥으로 물을 빼줘야 되는데 공막을 절반 정도의 절편을 만들어서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이제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내 눈에 이제 살을 갖고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압도 잘 떨어지고. 단점은 내 살 갖고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요 떨어진 부분들이 다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잘 떨어지다가 여기가 붙어버리면 다시 안압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주 절제술 할 때는 예후가 좋게 하려면 이 부분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의 이 이름은 아메드 밸브라고 합니다. 성인용 소화용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튜브에 이렇게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 뭐 제 손으로 표현하면은 요 앞에 튜브에 이렇게 실리콘 엘라스토머라고 튜브 위아래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방수가 이제 요 튜브를 통과하게 되면 일정 안압이 높아지면은 요 실리콘 엘라스토머가 열리면서 방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밸브란 것은 아시다시피 수도꼭지 같은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나가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 요거의 장점은 이제 안압이 특정 안압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겠지만 눈 안속에 이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은 녹내장의 타입에 따라서 적응증이 다르게 되겠고 이제 요거는 수술하는 이제 술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을 하게 되면 튜브가 이렇게 눈 안에 들어갔고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채소 침습 녹내장 수술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젤라틴 튜브가 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젠젤을 말고 이제 아이스텐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과 병합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수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섬유주가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아이스텐트라고 티타늄으로 된 장치를 섬유주에 받게 되면서 방수가 섬유주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매우 작습니다. 한 0.4mm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길이가 0.4mm, 직경이 한 0.3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장치가 눈 안에 들어가므로 해부학적 구조를 거의 해치지 않고 안압 하강 효과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린 젠젤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각막을 통해서 기구를 삽입을 하고요. 이 섬유 줄을 통과해 이제 결막 아래쪽으로 우리가 튜브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메드 장치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젤라틴 튜브가 눈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물이 방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는 대부분 안압이 조절이 잘 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안압이 낮거나 높은 경우 수술 안압을 다시 조절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전부가 아니고 수술하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안압약을 다시 쓰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의 특징은 계획했던 대로 안압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어렵고 너무 낮거나 높으면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막힐 수도 있고 막히면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결막을 열어야 되는 수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눈에서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압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은 이제 가능하다면 안압약으로 조절하고 수술은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으나 안압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벌써 수술을 3번 정도 한 눈이 되겠습니다. 수술의 특징,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녹내장이 시야가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시신경을 보호하려고 수술을 하는 것이지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수술을 하더라도 녹내장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내장의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면 끝이지만 녹내장의 경우는 만성병이기 때문에 녹내장이 완치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역시 수술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력 예후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에 대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녹내장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마음 가지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나 과일, 녹색 채소 같은 것을 섭취하면 좋고요. 수면이 중요합니다. 금연절주 그리고 너무 넥타이나 옷, 허리띠는 조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복압을 높이는 이제 역기들기,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는 이제 복압을 높이게 되면 안압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제 주의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는 이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녹내장 상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합니다. 눈의 상태도 봐야 되고 시신경 상태 그리고 기능적인 상태 이게 일치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잘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 상태는 어떤 녹내장인지 진단 당시 안압이 어떤지 진단 당시의 시야 정도나 그리고 진행 속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진행이 빠른 녹내장이거나 안압이 높고 시야 결손이 심한 경우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안압약을 쓰는 것을 최대한 많이 쓰던가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것이 녹내장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질문도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녹내장 실명하는데 저 실명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치료를 잘 하는 경우에는 실명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실명이 되는 경우는 이제 진행이 빠른 형태의 녹내장이거나 이미 왔을 때 너무 심한 경우 그리고 왔는데 진단 치료 받지 않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안압이 높은 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실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료를 잘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경우에는 실명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뭐 어떻게 막 해야 돼 막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안압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녹내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안압을 인해서 시신경이 약화되고 시야가 진행하는 시신경 병증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치료 목표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안압 하강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치료 결과는 대부분 관리를 잘하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녹내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한국녹내장학회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 매니아님이 말씀해주신 질문입니다. 안구 건조증과 녹내장 초기 증상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눈 따가운 건 시린 쓰린 느낌은 안구 건조증에 대한 증상인가요? 시린 건지 쓰라는 건지 눈 뜨면 따갑네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지만 녹내장 초기에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봐야 이게 녹내장 초기 증상인지 아니면 건조증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갑고 시린 증상은 대부분 건조증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안과적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지락 술진님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일주일 전에 녹내장 진단받고 코소베스 점화액을 처방받아서 넣고 있습니다. 넣을수록 목에 이상한 맛도 나고 무기력해지고 욱신거리고 속도 많이 울렁거려요. 내과 가서 울렁거리는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코소베스는 이제 따가운 게 가장 특징이고요. 이제 안약을 이렇게 점안하게 되면 눈물점을 통해서 코 뒤로 목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쓴맛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점안하고 눈을 감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여기 이제 눈물 길이 지나가는 눈물 주머니 쪽을 이렇게 손으로 막게 되면은 코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울렁거리는 증상이 이제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안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눈물 주머니 쪽을 이렇게 막아보고 그래도 계속 증상이 심해지면은 안약을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날이 좋은 나님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처방약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스락신정 25mg. 저도 스락신정이 무슨 성분인지를 몰라서 알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검색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검색하는 사이에 다른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께서 한쪽 눈만 거짓빈을 증후군 녹내장 치료 중이고 50대인 저도 한쪽 눈만 같은 병으로 치료 중입니다. 유전될까 많은 걱정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유전 비율에 대해서는 알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녹내장 거짓빈을 증후군이 있더라도 녹내장으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께 유전이 될 게 걱정이 되시면 이제 50대 분이시라면 이제 자녀분들이 20대나 30대쯤 될 때부터 안과적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시면. 그러면 아까 그 스락신정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 약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 타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녹내장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면은 복용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일단은 복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강청아님이신데요. CRVO 2년 전에 발병. 요거는 이제 망막 폐쇄성 혈관 질환이고요. 형제 정상에 가깝고 레티움중만 복용 중이십니다. 중량 운동 등 안압 상승하는 걸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CRVO라고 망막 폐쇄성 혈관 질환인 경우에는 신생혈관 녹내장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은 이제 망막
혈관이 폐쇄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량 운동에서 안압이 높아진다기보다는 그 망막 폐쇄성 혈관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망막 파트에서 진료를 잘 보시고 재발한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재발을 자주 해서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경우로 변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중량 운동 등 안압 상승되는 것을 그때쯤 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기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타병원에서 눈밑 재배치 수술을 받고 눈 감을 때마다 눈밑이 당기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밤에 잘 때 신눈 뜨고 자고요. 눈밑 재배치 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로 당김 증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요거는 제가 이 수술을 뭐 하지도 않지만 이 눈을 보고 나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눈밑 재배치 하면서 구조적 변화로 당김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작년 4월이라면 지금쯤이면은 보통은 괜찮아야 되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고서 실눈 뜨고 자는 것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과에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네. 녹내장의 기온 변화와도 상관이 있나요? 겨울에만 조심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방수가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방수 압력이 높아진다는데 외관상도 확인이 되나요? 눈물이 고여있다든지 다른 표시가 나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녹내장의 기온 변화에 상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에 대해서 녹내장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겨울에만 조심하면 당연히 되는 건 아니겠죠. 여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방수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제 외관상의 문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각막이 부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면 각막 혼탁이 생겨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관상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디스플레이를 자주 보는 것이 눈 건강에 안 좋을까요? 디스플레이를 오래 보거나 먼 산이나 하늘 보는 행위 이고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을 텐데 눈 건강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근거리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제 수정체가 이제 조절을 계속 하게 됩니다.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이제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지는 조절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조절을 계속 하게 되면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젊을 때 그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젊은 노안이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쉬는 것이 필요하고요. 디스플레이를 멀리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정체가 이제 얇아지기 때문에 수정체의 조절력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많이 눈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멀리 봐서 눈의 피로도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20분 정도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한 20초 정도 멀리를 바라보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눈의 피로의 개선에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하케이님입니다. 20대 때부터 측정할 때 정상 중 높은 안압 18에서 21 정도인데 40대 된 지금 저 정도의 안압이 문제될까요? 각막은 좀 두꺼운 편이고 아침 저녁 베톱틱을 한 달 정도 놓아도 안압은 그대로입니다. 베톱틱은 그렇게 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굳이 시신경 손상이 없다면 정기적으로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압이 정상 범위이고 시신경 손상이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정상보다 높은 안압이더라도 꾸준히 지켜보면 됩니다. 굳이는 안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망막 질환이 있으면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을까요? 위장, 대장 내시경 할 때 녹내장이 있으면 주의해야 할까요? 망막 질환에 따라서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달라지지만 이제 망막 혈관 질환이나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때는
이제 치료를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냥 1차성 녹내장이라기보다는 2차성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요. 위장대장 내시경 할 때는 이제 안압이 높아질 수가 있어서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되지만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라면은 괜찮고, 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안압이 조절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녹내장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도 이제 위장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은 조금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 점환 후 바로 자전거 타기 등 스포츠 활동을 해도 괜찮은 거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녹내장이 오거나 안압이 높아지는지요? 안압이 높으면 다 녹내장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송지현님. 녹내장약 점환 후 바로 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약 넣고 5분 정도 지나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5분 정도 뒤부터는 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혈압은 녹내장의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압이 높아지진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다고 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혈압이 높은 경우에도, 매우 높은 경우에 안압이 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는 경우에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잘 때 혈압이 높거나 잘 때 혈압이 낮거나 둘 다 이제 녹내장성 변화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은 조절이 잘 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안압이 높으면 다 녹내장이 아닙니다. 안압만 높고 시신경이 괜찮은 것은 고안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다 괜찮고 안압만 높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기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안압만 높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강나영님,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같이 있으면 두 질환을 전공하신 한서 선생님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진료를 봐도 괜찮을까요? 보통은 이제 망막 질환과 녹내장 질환은 이제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 분에게 따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이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승자님, 개방각 녹내장이 있는데요. 콤비간 사용 중입니다. 요즘 비문증이 심해진 것 같아요. 치료가 있는지요?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생기고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문증은 대부분 별 이상은 없으나 비문증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비문증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시력 저하가 생긴다던가 충혈이나 뭐 통증 같은 게 같이 동반된 비문증이라면은 반드시 안과에서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시력 저하는 없이 이제 비문증만 있는 것은 대부분 별일이 아니라서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괜찮다면은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물론 치료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수술적으로 유리체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서 비문증을 치료를 잘 하지는 않고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